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들 얘기 나눠볼 거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옛날 추억 소환해서 세상 사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었는데요.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설탕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서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5년 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요.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40여 개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탕세가 국내에도 도입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세금 부과를 통해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설탕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세의 반발의 여론도 거셉니다. 사실상의 증세이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모, 숨진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 이 친모가 혼자 아이 낳는 방법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또 출산 추정 시기 2018년 1월에서 3월에는 평소 입었던 옷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도 확보했는데요. DNA 검사 결과에 이어 정황 증거도 다수 발견이 됐지만 이 친모는 계속해서 출산 사실을 부인 중에 있습니다. 이 검찰은 그녀의 딸과 전 사유의 DNA를 채취해 국가수액 재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친모의 DNA 검사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백신 접종자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3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도 7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의 57.7%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온화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보이는 가운데 오전과 오후의 일교차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먼저 한 주간의 핫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핫 이슈 뭔지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핫 이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곁에 로봇 시대입니다. 전선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청소하러 올게요. These amazing robots go around high-touch, high-traffic areas.
집안에 로봇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로봇은 공장에서 봤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었는데 맞아. 집안에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봇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집콕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봇 청소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로봇 구성은 머리인 AI가 있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네. 빅데이터. 네.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속속 로봇이 가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요즘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인가 거기서는 로봇 청소기가 도둑을 내쫓았대. 오, 아니 이런 그래요? 기특한 로봇 청소기가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어떡해요?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네. 움직임을 딱 감지하면 사진을 찍는데요. 와. 그래서 주인한테 전송을 하는데 아하. 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지. 네. 그 움직이는 걔를 착 찍은 거야. 그 네. 소리 듣고 도둑이 오. 로봇 청소기가 진짜 다양한 역할을 또 해주네요. 도둑을 내쫓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상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다들 운전도 해주잖아요. 네. 운전도 해주는데 이번에 실제 H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넥티드 카라 그러죠.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음성으로 얘야 날씨였더니 그러면 날씨나 교통 정보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세상 진짜 달라졌다 싶은데 저 L그룹에서도 네. 보니까 그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기능 갖춘 전자제품이 이번에 그래요. 워낙에 나왔는데 네. 더 맞아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AI가 개인 맞춤형 립스틱도 만들어준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그 화장품 브랜드가 인공지능이 개인 피부톤에 적합한 그런 입술 색상을 추천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스틱을 제조하는 거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나만의 립스틱 이거 탐나지 않습니까? 네, 내 저도 피부에 들었거든요. 맞는. A 네. 뷰티 브랜드에서 이런 걸 실제로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기술을 네.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제 입술은 뭘까요?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도 어울릴 거예요. 파란색이요? 근데 저는 그래 이런 거 보면요. 네.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나 만화 작가들이 대단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미래에 맞아요. 막 나와. 그죠? 앞으로 있을 5년 후,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자, 5년 후, 10년 후의 세상이 궁금한데 지금 현실 상황은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공기업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분들이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매년 언론에 나오고 계속 되풀이되는지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금주의 핫 이슈 보겠습니다. 신을 걷는 공기업,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거진 공기업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민낯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정도가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LH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전반적으로 공기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LX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장 2명이 존재하는 그런 건데 이제 기존의 최 사장이 갑질 때문에 아마 부하 직원 그런 갑질로 해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김 사장이 이제 김정열 사장이 왔을 텐데 이 지난 사장이 이제 해임 청구권을 하게 되면서 네. 이게 졸지에 아직까지 이게 최 사장인지 김 사장인지 2명의 수장이 있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공기업들의
뭐 점점 추락하고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모습들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옛날에 공기업 얘기하면 또 낙하산 인사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 그런 들었거든요. 얘기 있었어요. 예, 네. 사장이 2명이에요. 요즘 공기업들 보면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LH 투기 관련해서는 2차 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1차가 이제 25명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2차 조사, 합종 조사단의 2차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 지자체 공무원 23명, 또 지방 공기업 5명에서 28명이 이제 추가로 혐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28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넘어서 수사로 돌입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1차 때가 25명, 이번에 28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43명이 큰 틀에서의 이제 투기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연루가 된 건데 예. 국민들은 딱 43명 저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투기 의혹 사례도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입니다. 네. 이번에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니까 제보들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LH 전북 본부, 네. LH도 전국에 지사가 있을 텐데 여기 직원들도 원종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뭐 청와대 직원, 군무원, 또 지방 지자체, 시청 공무원, 뭐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 다 투기 의혹 제보들이 네.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조사만 했다 하면 투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요새 그 현철 씨의 봉선화 연정이 다시 유행을 한다잖아요. 네? 손대면 톡 하고 터진다고. 이게 우리가 사실 공기업에 아유. 대해서 양파처럼 까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너무 이상한 얘기인데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건드릴 때마다 그리고 팔 때마다 나온다면 이 신뢰도는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발 방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직자들, 특히 뭐 공공성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이거 투기인가 아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선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빼뜨릴 수 있는, 네. 뭐 몰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완 장치는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그럼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왜 봐주느냐, 이제 이런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좀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이런 비리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이거 공기업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전에 그 LH 전 인턴이 그랬잖아요. 국민 혈세로 뭐 커피값, 밥값으로 펑펑 쓴다. 그러니까 LH 직원이 뭐 다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응수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취지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네. 제가 낸 세금으로 커피도 사드리고 싶고 그래, 밥도 맞아요. 사드리고 그럴 수 싶어요.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위치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반인 반수, 반은 인간, 반은 인간 그런 진짜 것처럼 이 반인 반수. 모호한 영역에 있는데 아예 정부에 있는 정부기관이 있죠. 그 사이에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말로 할 수 있듯이 기업의 성격이 반, 또 공공성이 반 이런 곳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사적 경제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기업적 성격이 강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뭐 국민 경제 성장 발전도 늘리면서 어쨌든 공공성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과 의무를 주어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너무나 익숙하니까 네. 우리가 아는 뭐 공기업의 선두 주자인데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걸 공공 영역에 넣으면서 네. 우리가 뭐 외국보다도 싼 값의 전기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런 혜택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정부패들도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공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일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비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네, 이제 큰 틀에서 앞서도 말했듯이 그 모호한 영역 때문에 이제 이런 부정부패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이제 공기업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익도 내야 하는 네.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스스로 핑계거리를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공공에 있으니까
뭐 이익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아가서 부정부패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건데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공기업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장형 공기업, 또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나마 약간 시장성이 떨어지는 이제 LH라든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있고 시장형 공기업은 아예 하나의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막 그렇죠. 네. 한국전력공사, 뭐 한수원도 있는데 이것처럼 저기 이제 특히 좀 나눠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거의 한 85%는 자력 예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뭐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준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정도의 이제 수입액은 꼭 맞춰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봐도 어느 정도 뭐 좀 이런 공공성 때문에 잘 경영 성과가 안 내도 유야무야 넘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힘들죠. 그래서 어떤 힘들어. 혜택을 주느냐, 네. 굉장히 막강한 독점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우리나라에서 전기 사업을 한전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이 LH의 사건인데 LH는 말 그대로 한국 토지 주택공사잖아요. 원래 이게 토지공사 따로 주택공사 따로가 있었는데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 관리, 거기에 나온 주택 관리도 이 한 조직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는 거에서부터 아예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하니까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저런 공공성을 핑계로 뭐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투기와 이런 부패의 영역도 함께 나오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에 독점적인 권한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냥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건데 그렇죠. 그걸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되는 거군요. 네, 그걸 이제 잘하라고 준 건데 네. 이렇게 되니까 불공정 계약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공사 대금할 때 뭐 후려치는 본의 아니게 또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이 갑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혼수모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탁한 물에서는 물고기를 쉽게 잡는다고. 안쪽이 충분히 혼탁하다 싶을 때에는 비리가 일어나는 건 사실 자명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독점 구조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뭐 후려치기도 하죠. 비용 떠넘기기 하죠. 이런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허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개선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기업이 어디죠? 뭐 대표 공기업 빅3라고도 네.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한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이 200조가 넘습니다. 하고 이번에 투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184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나네. 뭐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도 거의 이제 67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 특히 한전은 시가총액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한 14조 원 정도가 되는 뭐 그야말로 뭐 큰 기업 중에서도 뭐 대기업의 영역에 가 있는 그런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저 전기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데 200조가 넘는다는 건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한전의 권한도 정말 막강하죠. 맞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제 시작은 발전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전기를 쏴줘야 되니까 송전, 배전이 있겠고요. 마지막에 유저들한테 판매하는 네. 그런 게 쭉 흐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전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6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한 80%를 발전을 하고 있고 송배전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한전이 100%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뭐 관련한 비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전 직원이 이제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발전되는 부분을 다시 한전이 뭐 비싼 값에 사주고 확실하게 사주고 하는 그런 비리들도 나왔었고, 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올린 수익이 뭐 9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물론 뭐 또 여기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니까 뭐 우리가 적자나는 거야,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좀 핑계도 많이 대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비리는 없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발전소 세우고 내가 거기서 나온 전기를 사면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LH 알바끼처럼.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구입할 전기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 공기업 직원이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부 정보, 이런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LH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죠. 네, 이거 너무나 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직원 비리는 많습니다. 근데 네. 대표적으로 내부 정보를 보면 한국 마사회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사회, 네, 맞아요. 2019년 조사 결과였었는데요. 한국 마사회 직원들은 자신들은 이제 이걸 배팅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런데 네, 맞아요. 아마도 이 10만 원 이상을 초과한 것들이 1억 이상들이 적발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왜 이거냐면 한국 마사회 직원이 아무래도 말들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부 경마 정보에 좀 익숙한 직원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법 배팅에 나섰고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1억 단위로 주식에 주식이란다. 경마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네? 요새 단위로. 주식 때문에 힘드셨나 봐요. 아, 예. 경마죠, 경마. 경마에 투자해서 주식에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1억을 특정 말에 딱 건다. 그렇죠. 이거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건데. 아니 그리고 않죠. 이게 기준이 10만 원 이상은 원래 불법이잖아요. 네네. 불법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1억 이상을 투자했다는 건 첫째 수익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아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올린 예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죠. 네. 아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뭐 직접 투기는 하지 않고 사전 정보 입수해서 하청업체 직원에게 뒷돈을 이런 네. 경우도 있대요. 정보 거래. 그렇죠. 비리 백태죠. 이렇게 투기해서 2, 30억 이렇게 챙기는 이번에 이제 사건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걸 뭐 적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낮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LH 공사 감독관에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뭐 공사 현장에서 편히 봐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 이런 것들에 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설계 변경 승인해주고 현장 점검도 무마해주면서 뭐 한 4천만 원을 받았던 이제 그런 공기업 간부도 있었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합니다. 이런저런 상품들과 품목들을 그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업체한테 2억 이상을 또 리베이트로 받는 사건도 있었고 보건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라든가 얼마나 많이 앞으로 이제 구매를 하겠습니까? 또 이쪽에서 단체적으로 하면 사이즈가 크잖아요. 저 업체 거를 사 이렇게 보건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근데 그럴 때도 정보를 주고 또 당첨을 입찰을 받게 해주면서 뭐 해당 업체가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하면서 또 이런 정보를 빼주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공공기업, 공기업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제가 그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공상과학 만화 쓰는 작가들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회 문제 다루는 영화라든지 또 그런 소설 같은 거 쓰는 작가들이 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표현했던 게 설마 이렇게 했어? 야 그래 이럴 수도 있어. 이랬던 게 이러지. 요번에 그렇지. 조사해 보니까 다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청년들 정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얼마나들 애씁니까? 네. 돈 벌 자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가 오가니까 몇십억 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LH 직원들이 투기를 너무 잘하니까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공부를 한대요. 너무 잘하니까. 하나 더 나가서 이게 네. 불법이 또 불법을 낳는다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 그 조건을 아는 사람을 또 소개를 해준다는 아하.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뭐 LH 직원의 투기꾼의 일타 강사까지 한 건데 모든 기업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겸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공기업들은 공기업에 있어서야만 알아야 할 특수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쪽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일타 강사로 하면 잘 팔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도 뭐 비슷하게 일타 강사의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강사로 밤에는 또 활동을 하고요. 이번에도 LH의 일타 강사도 있었지만 뭐 경매뿐만이 아니라 공매 영역에서는 그동안 많이 자신들이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또 실력이 늘어났잖아요. 네. 이것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하나의 또 스타 강사가 돼서 밤에 이렇게 가리키거나 또 네. 밤에는 부동산 업자로 변신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 방송 보면 LH 유튜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은 그 유튜브 할 때 그 본인이 공기업에서 얻은 정보를 어쨌든지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이 공기업도 이익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야 되죠. 근데 직원들이 다들 자기 일에 이렇게 바쁘신데 회사 일이 아니고 각자 일에 네.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고 계셨는데 이게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됐을까요,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반인 반수 같은 모호한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공공성 반, 그러면서도 기업이 붙었으니까 이익을 또 내야 되는 것 반. 그러면서 이 책임과 권리가 이게 권리가 혼동되면서 그냥 의무는 안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요 공기업들의 한번 부채 규모를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4년 기준입니다. 2017년과 2016년 대비 늘어난 부채 규모가 25조 원이었어요. 지금 4년입니다. LH 같은 경우 지금 또 한국도로공사도 나오는데 뭐 1조 그다음에 2조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누적 부채로 보시면은요. 저기 나와 있죠. 한전이 132조 뭐 이렇게 되니까 저 빅3라고 있는 세 곳만 거의 294조, 300조 원이 됩니다. 네. 하고 물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뭐 우리는 더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공공성 때문에 몇 년간 뭐 요금 못 올리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책임이냐라고 많이 이제 반론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적어도 투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비리는 저지르지는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럴 땐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또 이익을 챙기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가 커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이 기업이 이렇게 운영되면 그 직원들 전부 허리 졸라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기업은 부채가 이렇게나 많은데 직원들은 또 연봉을 이렇게 두둑하게 또 챙기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부채는 부채대로 쌓이고 직원들의 임금은 또 임금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초봉은 한 4천만 원대 정도였는데 그 다음부터 공공기업에서 이게 빠르게 이 호봉이 쌓일수록 연초가 쌓일수록 늘어납니다. 이제 1억 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이 2017년 한 9천 명에서 10,000명,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2,000명입니다. 업대 연구업장으로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웬만한 기관장들이 평균이 2억인데 여기는 기업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렇게 뭐 이유를 대서 성과급, 상여급도 또 꽤 많이 챙겨갑니다. 아니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성과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19로 어이가 다들 없네.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직장 잃으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지금 억대 연봉에 성과급까지. 야, 공기업이 신의 직장 같아요, 정말로. 맞긴 맞네요. 근데 민간 기업에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구조조정이죠. 대규모 구조조정이고 긴축의 이유일 수밖에 없죠. 네, 이 공기업 자산 3위인 한국도로공사는요, 공공기관 이 경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믿을 만한 결과는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빅3는 거의 웬만하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요. LH 같은 경우에도 뭐 2019년 비리가 있었을 때에도 A를 받았고 거의 웬만한 경우에 A를 받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왜 A부터 시작하나?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했는데 실제 저런 투기라든가 비리들은 제보도 많이 들어가고 뭐 결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등급, 윤리 경영 섹터는 D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는 종합평가엔 A가 되느냐? 진짜. 윤리 부분의 가중치가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굉장히 낮아도 종합평가에서는 이제 A를 받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이런 기관들은 회사도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런 공공기관들은 윤리 점수가 높아야죠. 윤리 경영이죠. 저 학교 다닐 때 윤리는 잘 받았는데. 그러니까 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직원 윤리 위반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네.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한국도로공사,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땅과 토지와 땅을 함께 다 가니까 막강하잖아요. 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도로 관리를 일단 하고요. 새로 도로를 낼 때는 건설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로 분야에서는 또 A to Z 다 갖고 있는 건데 2016년 사례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이 새만금과 전주간 고속도로를 할 때 그 설계 도면을 아예 가장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면을 이제 빼돌렸던 사건들이 있었었고 어디로 길이 나고 뭐 이걸 다 아는 그 도면을 네. 뻔한 거죠. 손바닥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결과도 이번에 토지주택공사 LH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것이 빼뜨리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게 왜냐 법적으로 몰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됐던 그 땅과 토지는 해당 직원의 부인이 아직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권력을 주면서 이런 권력을 받은 자들이 또 나쁜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내부 분위기 같은 걸 좀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내부 분위기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아까도 말했듯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들 법을 좀 보면 이것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령 부패방지권익위협법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네. 뭐 재직 중 비리를 통해 가지고 면직, 파면, 퇴직된 자는 관련한 업무기관에서 뭐 5년 동안은 겸직을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잘려야 됩니다. 뭐 퇴직이 되거나 면직이 되거나 해임이 돼야지 못하는데 보통 이런 사건들은 미리 사표를 받아가지고 내보내 주거든요. 네. 그럼 다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또 그런 처벌들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파면됐는데 그 토지는 소유자가 그 부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LH 직원인가 쓴 글 보면 네. 응?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미천 잡고 그렇지. 그냥 나는 잘려도 소위 얘기해서 꿀 빨고 평생 괜찮다. 산다 이런 거 썼잖아요. 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오는 법이 네. 소급 적용을 해서 다 몰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또 국회에서도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글쎄.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LH 사태가 터지면서 LH의 권한과 또 조직을 축소하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권한이나 조직을 축소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토지하고 주택이 토지주택공사로 합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면 이걸 나누자, 다시 네. 나누자 뭐 이런 네.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합칠 때 또 그때 논리를 좀 보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인 거예요. 네. 토지 실컷 하고 나면 주택이 맞아. 또 막히니까 네.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다시 분리하자라는 건데 실은 그럼 굉장히 비효율성입니다. 그 사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합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직을 4개로 쪼개가지고 또 권한을 분산하자 뭐 이런 해법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LH 자체를 권한을 쫙 줄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방 개발할 때는 뭐 지방에 있는 서울 뭐 SH 서울도시주택공사라든가 인천이면 뭐 인천주택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관여를 하고 LH가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자는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 권한을 축소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권한이 없어지지 않죠. 누구한테 주면 그쪽에서 또 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비리를 저지를 수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권한을 쪼개고 나누고 축소한다기보다는 역시 처벌 시스템 강화 그리고 그런 실시간 처벌해야지, 모니터링입니다. 네. 내부 감시와 감사 체계를 굉장히 높여놓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죠. 이게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30-40년 동안 한번 해먹으면 네. 그렇지. 최악의 경우는 파면이고 잘리지만 네. 빼뜨리지를 못하니까 네. 몰수를 못하니까 뭐 20-30억을 챙긴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별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네.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요. 이번에 국회에 나올 입법들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를 굉장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직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조직의 수장이요 맞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맞아요. 그럼요. 이런 건 근절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강하게 나가면 움찔해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내부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 크게는 구조조정 필요하다. 네. 두 번째 신상필벌, 공은 세워주고 반드시 잘못하면 벌 줘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LH 같은 경우 보면은 내부 통제, 이 정보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보 통제에 대해서 실제 그거야말로 리더십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제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체제도 만들고 그 리더십도 말초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어느 조직이도 그렇듯이 공기업에도 대다수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럼요. 있습니다. 네, 네. 예, 하고 뭐 한국전력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뭐 여름에 뭐 에어컨도 잘 안 틀어가지고 뭐 그런 일을 그래, 하는 맞아.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소수가
전체 먹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체 공기업들 직원들 입장, 임직원 입장에서도 그 소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 반겨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말씀드릴 그렇게 수 성실하게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이번에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놔야죠. 근데 이분들이 내부에서 쓴 글처럼 아예 뭐 한두 달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볼까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인지. 네. 수림 씨.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시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김포골드, 수인분당, 우이신설. 이게 뭘까요? 김포골드 네. 저 2호선 금은빵. 골드였어? 금은빵 아니야? 아니.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진짜요? 요즘 GTX 관련해서 네. 어디에 지어지느냐, 언제 지어지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GTX 이전에는 김포골드, 뭐 수인분당, 우이신설. 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었어요. 아니 뭐 공항철도 에버라인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그게 낯선 것들도 있네요. 그럼요. 수도권에만 23개 노선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진짜 노선 많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도 없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왜 이렇게 노선이 많아졌는지 과거 지하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오시죠.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니네 맘 안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선도 모양 살짝 봤는데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노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빽빽한 현재 노선도와는 달리 80년대 초에는 1호선, 2호선 두 가지만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호선은 지금과 좀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요. 네. 2호선은 좀 비슷한데, 네. 그렇죠? 1호선은 서울역, 종로, 청량리 끝입니다. 예. 9.8km 구간으로 짧은 구간이었어요. 진짜 짧았네. 예. 네. 제가 2호선은 잘 네. 알죠. 제가 전철 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호선, 2호선 할 때 제 이름이 2호선인데요. 네. 저희 아버지는 어찌 알고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강원도 살다가 1970년대 말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네.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딱 와서 봤더니 전철이 80년대 초반에 제가 동대문에 살았거든요. 그때 1호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뭘 했냐면 전철역을 다 외웠어요. 다. 그래가지고 짧으니까. 서로 간에 뭐 네네. 했냐면 무슨 역 해가지고 다 전철역 외우는 게 또 일종의 유행이었는데 네. 지금은 못 외웁니다. 아유, 머리 아프죠. 네. 아까 김포 골드역 보고서 금은방인가 했던 게 워낙에 그 역수도 많고 최근에 뭐 신분당선부터 시작해서 확장된 선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요즘 지하철 노선도 보면 저도 한참 보거든요. 뭐가 네. 너무 많아서. 근데 방금 영상에 나왔던 지금 저거 보시면 네. 좀 헷갈려요. 간단해요. 저 그림. 근데 보시면 또 구불구불해서 네네네. 오히려 좀 아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지금 반듯하게 정리된 지도예요. 네. 실제로는 직선으로 돼 있지만 네. 타고 가다 보면 커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기기기기 이거 직선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맞아요. 근데 꾸불꾸불한 길인데 네. 노선도에서는 보시기 편하라고 직선으로 쭉쭉 했는데 네. 이거 전통이 있어요. 이 뉴욕 전통의 뉴욕 지하철을 노선도가 복잡한데 이걸 누가 그렸냐면 예. 이탈리아의 디자이너가 그리면서 디자이너가. 스파게티처럼 그린 겁니다. 그걸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어서 우리도 저렇게 됐는데 잔치국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잔치국수. 지하철역이 지금처럼 많아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인구가 모여 이 인구가 폭발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 버스, 택시, 승용차가 어느새 차량이 교통체증이 예. 어마어마했고 그땐 매연가스 공해라고 불렀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분산해야 되고
교통체증도 해소해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선진국에 보니까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럼 우리도 선진국 가자. 지하철 건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 때 당시에도 네. 뭐 지하철역 뚫린다 이러면 네. 그 주변 막 집값 들썩들썩하고 막 그래서 그렇겠죠. 않았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네. 자, 네. 예를 들면 이제 신촌에 지하철역이 놓인다. 네. 우리 역세권 개발 그때도 있었어요. 네. 그럼 그때가 이제 이 80년 기준으로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할 때예요. 예. 근데 이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예. 평당 한 1,000에서 2,000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당시 시세로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예요. 금싸라기 땅으로 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네. 신촌 로터리 지금 뭐 얼마나 번화가가 됐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주택가에 상가 몇 개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한 80년대와 지금 지하철 주요 역 주변에 변천사를 비교해 보면 네.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옛날에는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어느 대학 가자 혹은 어느 대학 가 이렇게 네.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뭘 했냐면 2호선 라인의 대학을 가라.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대학이 시작이 많아요, 된 거거든요. 그때. 맞아요. 아니, 저는 지금 지하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공기업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하철역이 만들어지는 그쪽 토지를 안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그 당시에 당연히 그랬겠고요. 네. 이 네이밍 전쟁이 있어서 네. 아까 뭐 2호선 주변에 대학을 가라. 그래. 그 저는 그 대학을 다 가보잖아요. 한번. 예. 역과 대학의 거리가 엄청나요. 근데도 그 대학 이름이 붙어 있고. 땡땡대 입구 예, 예. 몇 킬로 가야 되고. 맞아. 맞아.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못 갑니다. 못 가요. 예. 아니, 그리고 입구는 그때 맞아요. 직접 개통하고 이러는 날은 뭐 네. 국가적인 축제였다면서요. 아, 그럼요. 자,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기사는요, 1974년 8.15 강복절에 동아일보 난 기사입니다. 국내 지하철 첫 개통을 축하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날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조간신문에서 지하철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개통식에 대한 기쁨을 광복절의 감격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하철 개통식을 구경을 했죠. 당시에는 지하철 네. 개통식이 열리면 대통령도 스케줄 다 빼고 저거 우선적으로 챙겼는데 네. 그 1호선 때는 영부인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고 네. 2호선 때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산부여인까지 다 같이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2호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 뚫렸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네. 그때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지하철이 개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경축 행사를 시청에서 했어요. 네. 그만큼 큰 행사였고 중요한 행사였다는 거죠. 야, 이때 어마어마했던 제 기억이 네. 항상 이런 뭐 경축일, 뭐 네. 대단한 이벤트가 있으면 기념 우표를 발행해요. 그렇죠. 기념 우표가 무려 200만. 이때 막 우리 저 초등학생 때 전지사 뭐 예, 예. 우표, 수집, 맞아요. 우표 수집이 유행했거든요. 우체국에 줄 쫙 서가지고 그리고 기념 승차권 했겠죠, 당연히. 예. 티켓 96만 장. 예. 그런데 여기 좀 놀라운 게 기념 담배가 1천만 개의 기념 담배가. 그러니까 담배값에다가 예. 경축 지하철 개통 거기다 봉황 그림 쫙 둘러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아마 안 피우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나중 희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1,000만 개나 기념 담배를 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기념 담배 굉장히 새롭네요. 요즘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때는 정말 이게 미개했던 시절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아버님 안방에서도 재떨이가 아이, 있고 그럼. 담배 폈고 네. 사무실 회의실에도 재떨이가 있고 아이, 담배 폈지만 네. 정말 놀라운 건 그 임산부, 어린이, 여성 다 타고 있는 지하철에서도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고 네. 달리는 버스 안에는요 이렇게 앞좌석에 재떨이가 붙어 있어요. 그 충격적인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담배가 엄청나게 많이 네. 소비가 됐고 담배 값이 사실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피던 담배가 청자였습니다. 아이고. 아, 들어봤어요. 청자, 환희 혹시 이런 거 네.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담배 피던 시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여성들은 거의 담배를 피지 않았고요. 대부분 뭐 할아버지, 아저씨 뭐 할 거 없이 맞아요. 죄다 담배를 피고 중요한 건 담배 심부름들은 다 막내가 있다는 거. 네. 그래도 담배 심부름 무지하게 했거든요. 요즘은 안 됩니다. 예, 요즘 절대 안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 때문에 너무 평생을 고생하셨기 때문에 추억은 새록새록합니다만 저희 집에도 아버지 담배 피시잖아요. 네. 당연히 재떨이 있어야 되고
너구리굴이에요. 맞아요. 너구리굴 맞아요. 아니, 하얗게. 벽지가 누래지는 누렇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나마 신문지로 발랐는데. 아니, 그리고 저 방송 자료 찾다 보니까요. 네. 예전에는 그 대통령이 대담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송사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분하고 대담하면서 두 분이 담배 맞담배 피웠어요. 이게 방송에서 그러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아유, 그때는 대학에, 저 대학생 때는 네. 강의실에서요. 한 100명 교수님 들어오시면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보세요. 교수님이 담배 태시면서 피면서. 강의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재용임 씨랑 한 번도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이럴 때 느끼는 시대가 달랐어요. 네, 시대가 달랐다는 걸. 지금으로서 말도 안 되죠. 네, 그럼요. 개통식이 근데 8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일부러 좀 맞춘 것 같은데요. 맞춘 날짜죠. 광복절. 원래 시운전은 그 전에 4월 10일에 다 끝났고 4월부터 정상 운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건 역사적인 개통식이니까 그렇죠. 의미 있는 날짜에 맞추자 했던 게 8월 15일 광복절에 맞췄던 겁니다. 예. 지금은 지하철 개통에 뭐 그 정도까지 막 그렇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의 등장은 1970년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날 첫 출발을 했던 지하철은 지하 15m 땅속을 18분 만에 그냥 와. 주파해버렸어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뭐 획기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옛날에 네. 흑백 TV 있을 때 이제 뉴스들이 뉴스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역사상 가장 빠른 지하철이다. 하며 대중교통 역사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첫 지하철 개통은 우여곡절도 많았죠. 예. 여러 가지 첫 지하철 개통은요. 네. 이게 해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1939년에 경춘철도를 춘천에서 청량역까지 철도가 오잖아요. 예. 근데 이걸 시내까지 연결하자. 예. 그래서 지금 1호선과 비슷해요. 제기에서 한 뭐 이 서울역까지 이걸 좀 뚫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총 공사비 500원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30년대에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6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야말로 도시로 열풍, 네. 산업화가 되면서 서울이 인구가 폭증해요. 맞습니다. 베이비 붐이 벌어져요. 네. 인구 많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폭발, 교통체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도입을 60년대부터 검토했는데 네. 이게 드디어 70년대 들어와서 착공이 시작된 후 네. 약 4년여 만에 개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호선은 국내 토목과 건축 기술의 일본의 차량 및 신호 분야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특히 종로에서 청량리 구간 공사에는 지상에서 땅속으로 파들어가는 그 개척식 공법을 썼고요. 터널식으로 파는 것보다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요.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교토 혼잡이 너무 심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이 막 만들어질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공사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다 이렇게 철근 같은 맞아요, 걸로 하고 맞아요. 막 지하로 파는데 나머지 필요한 여러 그 장비들하고 여러 무슨 콘크리트 이런 것들 다 밖에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거기서 뭐 하냐? 복잡하겠어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네, 거죠. 거기서 놀고 그리고 놀다가 또 거기서 자요. 자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요. 그럼 집에 가면 엄마한테 욕 먹고 왜냐면 허옇게 뭐가 묻어가지고 맞아요. 시멘트 같은 거. 맞아요. 아유, 너무 놀았나 봐요. 아니, 또 많이들 다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쳐요. 많이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럼. 네네. 놀이터로 사고도 또 아이들은 놀고 많았어요.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이 생기면서 분명히 많은 점들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뭐 어떤 점들이 인구 달라졌을까요? 분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된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이 지하철 개통 당시에는 강북에 많이 살았겠습니까? 강남에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때 강북에 많이 살았어요. 네,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예. 강남은 그냥 논밭이었어요. 네. 강남과 강북 비율이 강북이 2, 강남이 1, 2대 1로 강북에 몰려 있었는데 2호선까지 이제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인구 비율이 비슷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네. 인구 분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죠. 네.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였어요? 지하철 한번 타려면? 그때는 이제 운임 그냥 전철표라고 불렀고요. 네. 전철표 전체 운임 모든 구간이 다 30원이었습니다. 네. 30원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때 패스가 있었어요. 네. 패스. 지하철 패스. 네, 패스여가지고 그거는 할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 통근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주고 학생은 50% 할인해주고. 아유, 저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표 조그만 표 있었고. 예. 뭐 그래, 맞아, 이랬는데. 맞아. 승차권의 역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승차권이 처음에는 이렇게 뚝 구멍 뚫어주는 네.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최초의 승차권은 영무원이 직접 표에 구멍 두 개였죠. 네. 구멍을 딱 찍는 딸깍. 에드먼드식 그런 승차권이었습니다. 영무원이 게이트에 서서
승차표 개표 표시를 하고 네. 하차할 때는 회수하는 이거 다 그런 확인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거예요. 예. 옛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었나 싶은데 그때는 또 그게 통했거든요. 했어요. 아, 영몰이 너무 근데 바빴어요. 문제는 네. 그 표 잃어버리잖아요. 맞아.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철을 탔는데 제가 뭐 얼마나 또 덤벙대겠어요. 표를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었죠. 울었더니 아저씨가 그냥 가라고. 왜냐면 울 때도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승차표 잃어버려서 그냥 보내달라는 그런 승객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영무원들이 진짜 바빴어요. 일일이 표 끊죠, 구멍 내죠, 회수하죠. 이게 인력이 부족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늘어날 때마다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4호선 개통하면서 마그네틱 승차권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기기를 통해서 대량의 승차권 요거거든요. 예, 대량의 승차권을 즉석에서 발권할 수 있게 돼서 네네. 영무원들이 일일이 탑승객 승하차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근데 마그네틱 승차권은 자석이나 땀에 잘 훼손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96년에 나온 플라스틱 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선불 교통카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그 일회용 교통카드는 다양한 결제 기능이 더해져서 편의점이나 그리고 자판기 등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보를 기록해서 또 CCTV와 함께 범죄 추적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네. 일회용 교통카드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마그네틱 승차권 도입된 이후에는 무임 승차 네네. 때문에 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무원들이 네. 개찰구마다 서 있으니까 네.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나쁜 짓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마그네틱 이 승차권은 참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쏙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첨단이에요. 쏙 빨려 들어가는 네. 게.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야 그냥 지나가도 되겠구나. 들어갔다가. 요즘에 KTX 안 지킵니다. 맞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 걸리면요. 네. 또 이제 자리가 다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맞아요. 때문에 다 모니터링이 돼요. 잡아내는데 그때는 무임승차를 시도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가난했어요. 네. 그냥 뛰어넘어갔지.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영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철이 시작이 아우. 됩니다. 아우. 헬게이트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네. 당시 지옥철 풍경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다 몰리니까. 저희가 환승구였거든요. 환승하는 곳이어서 진짜 사람 많아요. 어머, 사람 다 못 타서 거의 뭐. 아, 요즘에도 출퇴근길에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하는 수 없네요. 저희는 여기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빨리 빼야 하기 때문에요. 좀 많이 태워서라도 보내야 돼요. 저희들 이게 신도림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입장입니다. 답답해서요.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아프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같이 있는데 그 역에 못 내리면 어떡할까 하고. 아니, 저는 저 푸시맨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저 푸시맨이 밀잖아요. 네. 밀면 이렇게 쭉 어쨌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거의 구겨져요. 구겨져가지고 막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쪽에서 또 밀려 들어가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못 내려. 맞아요. 못 내려요. 그래서 저도 몇 번씩 정류장을 지나쳐서 내린 적도 있었는데 네. 실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랑 같이 전철을 탔는데 엄마는 내리고 저는 못 내리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울고불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찰서를 갔죠. 엄마 찾아달라고. 파란만장이었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키가 좀 큰 분들은 그래도 숨을 잘 쉴 수 있어요. 맞아요. 키가 작은 분들은 이게 막 눌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죠. 그럼요. 네. 아, 좀 전에 본 그 영상이 경인 서울 서부 지역 대표적인 환승역이었던 신도림역이었습니다. 예. 자, 이곳을 지나가 보고 또 환승해 본 그런 시민들은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인구 많죠. 그에 비해 지하철 노선 적죠. 출퇴근길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제 인파에 휩쓸리면서 열차에 오르내렸죠. 출퇴근이 진짜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근데 저 때는 이 지상 위에 버스도 붐빌 때라 그 안내양들이 다 차마다 있을 때 정말 그 통학하는 학생들이 밀려 타면 막 밀고 문 닫고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푸시맨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정말 지옥철이었는데 네. 두세 정거장 지나서 내리는 건 기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기도 했고 학교나 출근이나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는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네. 지각했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이 거리를 그래.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럼 저쪽에서 흐느끼고 있고 이쪽에서 울고 계시고 네. 이게 지옥철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네. 그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고 있어야 돼. 너무 힘들었거든. 아니 화멜리니까. 보니까 요즘에 그 출퇴근 시간에 9호선도 네. 사람 정말 많거든요. 우선이 진짜 요즘에. 많죠. 근데 그때보다 더 심했네요. 그럼요. 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푸시맨 원래 이름이 질서 요원이에요. 질소요. 그러니까 뭐 주된 임무가 이 사람들 주된 임무가 전철 이용객들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인데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을 이제 객차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역할은 무조건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맨. 당기는 풀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나이를 조금 먹어서도 이 푸시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푸시맨들도 좀 예쁜 여성과 좀 덜 예쁜 여성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 예쁜 저 같은 사람은 막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기분 나쁠 정도로 욕하면서 밀고요. 좀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좀 야리야리한 분에 대해서는 긴 머리 여성들 특별히 이렇게 조심히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기분은 아니었을까요? 이게 기분 확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불가한데 어쨌든 신종 아르바이트로 네. 인기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저 같으면 못해요. 네. 힘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서너 명을 밀어서 네. 그 공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괜찮은 아르바이트였냐면 하루에 2시간만 하면 돼요. 이 출근 분빌 때, 러시아워 때만 네, 하는 거지 낮엔 필요 없는데 하루 2시간씩 하면 그래도 월급 한 20만 원이 됐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버스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몰렸어요. 네. 그땐 지하철도 없었던 때니까. 그러면 그때 그 차장이 그 여린 여성이 저 푸시맨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매달려 가야 되니까 맞아요. 버스에 매달린 채로 이렇게 밀면서 가는 이것도 역시 대한니우스에서 봤어요. 맞아요. 그 대문 발차 그래서 예.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출발했는데 네.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목해 보시면 이 지하철이 이렇게 사람이 붐비게 되고 네. 노선이 복잡해지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뉴욕, 런던 지하철에서나 보던 범죄의 우상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타니까요. 네.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의 핸드백이 있어. 손이 글로 가. 맞아요. 그럼 그 안을 뒤지면 지갑이 나오겠죠? 소매치기. 예. 소매치기.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 서울시 전체 소매치기 범죄 20%가 지하철에서 벌어져서 구역도 있고 네네. 무슨 파도 있고 그 구역을 넘어가면 전쟁도 벌어지고 네. 경찰들의 일방타진도 있고 아주 범죄 스토리가 많이 맞습니다. 양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방을 딱 전철에 내려서 보면 칼로 찢겨져 있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았어요. 경험들 많이 하셨을 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음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그렇게 붐비는 전철에 딱 있다 보면 갑자기 뒤에가 약간 뜨끈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서 저는 앞으로 좀 도망을 갔는데 뒤에서 막 쫓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소리를 꽉 지른 적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은 성추행범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짓궂은 남성들이 이 바지 주머니에다 풀 같은 거 옛날에 액체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집어넣고서 그렇게 짓궂은 장난하기도 해서 정말 여성들 정말 곤란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요. 아니 요즘은 지하철에도 가끔 기사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카메라 찰칵 소리 안 나게 해서 이렇게 들고 찍으시는 그거는 분들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계시대요. 네. 왜 안 없어지나 몰라요. 저도 그게 의문이네요. 네. 근데 지옥철이 가장 괴로운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 그렇지. 더워, 더워. 땀나고 냄새나고. 너무너무 더워.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양냉방이 있을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됐을 때만 해도 지하철의 냉방 시설은 그 천장에 달려있는 1년에 쫙 달려있는 네네. 선풍기가 다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쫙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천장에 선풍기가 선풍기도 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지 저기 천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용지물이었죠. 어떻게 보면 찜통 그 자체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찜통 지하철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 일단 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예. 거기다가 이제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남성들의 겨드랑이 위치예요. 냄새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너무
너무나 다들 찡겨 있는 상태에서 땀 뻘뻘 흘리고 내리니까 전체를 네. 딱 내리고 나면 출산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땀에 젖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옷도 맞아. 여름에는 얇잖아요. 이게 네. 몸에다 들러붙어요. 네. 아유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2호선 개통과 함께 이제 이 네. 냉방 장착된 에어컨이 나오는 맞습니다. 전철이 나왔고요. 네. 1호선은 이게 90년도에 비용 네. 92억 원을 들여서 네. 모든 차량을 다 에어컨 차량으로 네. 교체합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종로에서 이렇게 타면요. 네. 아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막걸리 드시고 약간 냄새. 그 꼭 홍어 삼합을 드셔. 여름에 여름에 홍어. 아직도 기억나요. 야, 세상에 그 냄새 엄청나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네. 일단 트림과 방귀는요.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아침 시간이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2호선이 이제 생기면서 많이 생겨났는데 네. 지하철 2호선은 역 대합실의 벽면을 미술 작품처럼 이렇게 꾸미고 휴식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학 그 역 앞은요 전체가 아치형 터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길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로 으뜸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호선 이후에는 뭐 네. 경복궁역, 네. 고궁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그 지역의 특성을 아예 역사에 반영을 했는데 네. 1, 2호선은 밋밋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이 생겼어요. 여름에 청춘 남녀들이 네.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데 어르신들은 은행으로 가요. 네. 은행 그냥 대기실에 있으면 시원하시니까. 시원하니까. 네. 또 가끔 이제 통장도 보시는 척하고 그러는데 젊은 남녀들은 지하철이 신세대의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네. 네. 여름에 시원하고 맞아요. 대학가들을 돌아요. 네. 자, 뭐 이대 앞에서 뭐 분식 먹을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럼 어디 시내에 내려서 좀 걸을까? 산책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어쨌든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하 공간이라는 은밀함이 있어요. 네. 극장에 가잖아요, 연인들이. 그런 또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또는 한강변을 볼 수 있는 국철, 지상철도 있는 맞아요. 구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데이트 코스로 갖고 예.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하에서 했던 미팅을 일명 땅팅이라고. 땅팅. 그랬다가 잘 매칭이 되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승천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네, 맞아요. 어르신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애정 행각들이 있고 많이 혼났습니다. 애정인가? 네. 떨어져! 뭐 이런 어르신도 있었고요. 어허 이러셨죠. 사람들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틈을 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서 저도 많이 봐요. 요즘도 있더라고. 요즘도 이제 막 껴안고 손잡고. 아니 요즘은 아주 대놓고 하더구만. 난리야, 난리. 네, 아이고 저희 오늘 이렇게 지하철 추억 수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엔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예, 지하철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도 아침엔 쌀쌀하던데 오후에는 19도, 20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